탄핵 심판을 앞두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이 파면 결정을 피하기 위해 자진 사퇴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탄핵 심판 마지막 증인 신문에서 대통령 측과 재판부가 충돌했는데요. 오늘 정치권 소식 세 분의 전문가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성호 건국대 교수, 조강한 전 청와대 홍보기획 비서관, 최진영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장 교수님, 네. 어제 헌법재판소가 최종 변론기일을 27일로 연기했습니다. 당초 예정된 24일보다 사흘 연기한 셈인데요. 이 배경 어떻게 봐야 될까요? 대통령 대리인단 측에서 강하게 지금 요구하고 있고 3월 13일 이전에는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것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 공정성이죠. 그래서 어제 박한철 전 헌재소장과 정세균 국회의장 등 한 20여 명 추가 증인을 대거 신청했는데 물론 이것이 모두 채택되지는 않았지만 이런 차원에서 뭐 또 무기대등의 원칙도 있고 또 항변권 보장 측면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리인단 측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지금 계속 연장을 하고 이것으로는 부족하다. 그래서 종국 심판이 180일인데 3월 13일 이전에 하는 것은 불공정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 때문에 네. 뭐 그래도 이제 하루 이틀 정도 이제 연장한 것이 되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대리인단 측에서는 이것을 계속 이렇게 연장을 주장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을 것 같습니다. 사실 어제 좀 궁금했던 거는 박 대통령의 헌재 출석 가능성이었는데요. 일단은 좀 보류가 됐거든요. 가능성 좀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그런데 아마 대통령 입장에서는 안 하고 싶고 또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되겠죠. 네. 이것은 우선 일단 박근혜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그 이제 본인의 가치관이 내가 도대체 이런 상황까지 이렇게 몰려가지고 이런 수모를 겪어야 되나 하는 그런 그 본인의 그 어떤 정신적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이 본인이 이제 거기에 스모로 해가지고 얻을 수 있는 실익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검토를 갖다 하겠죠. 중요한 거는 아마 그 본인이 그 지난번 1월 1일 날 기자 뭐 간담회 이렇게 하고 그리고 그 후에 또 네, 인터넷 매체랑 인터넷 매체하고 인터뷰했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요번도 마지막 본인의 입장을 밝히는 약간 선동적 의미로 본다면은 출석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지금까지 흘러온 전반적인 기류로 본다면 본인이 안 하는 쪽으로 결정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어제 헌법재판소 변론 과정을 보면 그 헌재 재판관들과 대통령 대리인단 측의 충돌이 빚어지지 않았습니까? 뭐 강일원 주심 재판관 기피 신청이 있었다가 각하되기도 했고요. 이런 그 두 측의 충돌은 저희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저는 이렇게 어제 변론을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100분의 변론을 통해서 3일을 벌었다. 그게 결론입니다. 아시다시피 그 변호사님들이 세 분이 연속으로 해서 한 분이 한 100분 김평우 변호사님이 100분 정도 했고 다른 두 분이 해서 2시간 반 정도 오후 내내 그 변론을 했는데요. 네. 상당 부분 고성이 오가기도 하고 신경전이 벌어진 건 맞습니다. 예. 그렇지만 지금까지 이게 좀 어떻게 보면 약간 늦었다는 감도 있지만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저도 이 전문을 김평희 변호사님 변론의 전문을 봤는데 이 헌법재판이 왜 있는지 그리고 또 그와 같은 절차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상당히 깊은 통찰을 줬다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물론 그것이 이제 구두 변론을 하는 과정에서 조금 거친 언사는 있었습니다만 박근혜 대통령 측으로서는 조금 더 일찍 이와 같은 변론이 있었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이와 같은 탄핵 절차가 상당 부분 다르게 흘러갔을 가능성도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은데요. 결론적으로 얘기했을 때 뭐 교수님이 말씀드렸을 때 어제 키워드는 두 개였습니다. 하나는 공정성. 이게 80일 정도까지 해놓고 이틀 만에 최종 변론 준비해라. 일반 변호사라면 사실 납득하기가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판부에서도 양보를 해서 한 3일 정도 시간을 더 줬는 것이고 또 하나 본질이 뭐냐면은 헌법재판소가 탄핵 소추를 해버리면은 그 길로 바로 대통령의 직이 정지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고 하면은 그와 같은 중대한 효과가 있기 위해서는 조사를 충분히 해야 되는데 그것 없이 이른바 섞어찌개식 소추를 했다는 것을 굉장히 비판을 했는데요. 이 부분이 만약 최초에 심하게 다퉈졌다고 하면은 재판부도 상당히 다른 결론을 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조금 굉장히
임팩트 있는 변론이었지만 조금 늦은 감은 없지 않다. 저는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일각에서는 이렇게 재판관들을 화내게 하면은 박 대통령 측에 오히려 좀 불리하게 작용하는 거 아니냐는 시각도 있던데요. 대리인단 나름대로 어떤 노림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것이 뭐 공개에게 최상의 방어고 지금 선고일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지금 판단하는 것 같기 때문에 헌재의 판단 기준은 형사소송법상의 어떤 형법적인 형사재판이 아니고 자유심증주의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정치적인 판단을 하는 것이 헌재 재판관이라고 봤을 때 여론적인 추이가 상당히 중요하다. 최근에 촛불 집회라든가 태극기 집회가 지금 충돌하고 있는 양상을 띠고 있지 않습니까? 네. 어떻게 보면 이것이 보역 갈등 구도로 갈 수도 있는 이런 시점에서 헌재의 판단이 상당히 어려워지고 있는 이런 시점이니까 이것을 겨냥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팩트는 일정 부분 나와 있고 헌재의 판결도 어느 정도 지금 윤곽이 잡혀가고 있는데 그런데 불구하고 헌재를 강하게 압박함으로써 물론 손해도 볼 수 있겠지만 장외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세력들을 향한 그런 어떤 고도의 계획된 그런 멘트였지 않았나 그렇게 저는 판단을 합니다. 네, 그런데 국회 소추위원단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이 파면 결정을 피하기 위해서 하루 전에 이 자진하야할 수 있다 이런 주장을 내놨습니다. 또 여당 내에서도 질서 있는 퇴진론 최근 들어서 끊이지 않고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실제로 가능성이 좀 있을까요? 가능성이 상당히 있는 얘기라고 봐야겠죠. 우선 먼저 이제 헌재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 결정이라는 중압감이 굉장히 클 겁니다. 그런데 일반 국민들의 시각에서 본다면 그 대리인단이 계속 그 심리나 결정을 갖다 지연시키려고 한다는 지연술적 전략이 더 크게 부각이 됐지 그것을 법리적으로 정교하게 따진다는 전략은 그 다소 국민들한테 비춰지는 거는 설득력이 떨어졌던 것 같아요. 막 이제 뭐 어쨌든 법정을 약간 깽판을 친다든지 그리고 약간 그 이를 뭐라고 그럴까요? 좀 이상한 퍼포먼스를 해가지고 혼란스럽게 한다든지 그다음에 어쨌든 약간 정상적이지 않은 모습을 갖다가 보여준 것은 사실이죠 국민들 앞에. 그런데 이 이제 하야는 탄핵이 결정이 되면은 탄핵이 결정이 돼서 대통령직에서 물러나는 거와 탄핵 전에 스스로 그 물러나는 거와의 그 이 정치적 차이랄까 법률적 차이랄까 그다음에 사회적 차이랄까 하는 것들이 굉장히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아마 깊이 고민할 수 있는 사안일 것이라고 보고 있고 또 이게 그 하야라는 게 또 따지고 보면은 전격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약간의 감동과 어쨌든 이런저런 그 이 지금 닥쳐져 있는 문제들을 갖다가 좀 완화할 수 있는 효과는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당이라고 할 수 있는 뭐 자유한국당인가요? 네. 거기서는 이제 이런저런 군부를 갖다 떼고 있는 거고 청와대는 좀 부인을 하고 있고 이 뭐 권력이 그 권력을 갖다가 유지 내지는 또 하기 위한 전형적인 또 이중 플레이 수법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진정성이 좀 결여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잠깐만 이제 예. 말씀. 저는 대통령이 하야는 실익이 없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정치권이 합의를 해서 대통령이 하야하고 질서 있는 퇴진을 하면 사법적인 처리 이것을 사면을 차기 정권이 그것을 담보해주겠다 하면은 할 겁니다. 그러나 지금 상황에서 하야를 한다고 한들 대통령이 지금까지 누리는 특혜를 누릴 수가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형사적인 재판을 또 받아서 유죄 판결을 받으면 금고 이상인가 그렇게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면 대통령의 모든 그런 혜택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런 차원에서 봤을 때 헌재 출석도 하지 않을 가능성이 많고 하야도 하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변호사님, 네. 이게 선고 전에 하야를 하게 되면 지금 하고 있는 이 탄핵 심판 절차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원칙적으로는 이른바 각하가 되는 겁니다. 아. 이거는 탄핵 절차는 뭡니까? 대통령을 파면하는 절차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파면하기 전에 스스로 물러나 버리기 때문에 이른바 심판 대상이 없어져 버리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심판에 이익이 없다라고 해서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라고 원칙적으로는 될 겁니다. 그런데 그 우리나라는 없지만 독일은 기본법, 독일 헌법을 기본법이라고 하는데 거기는 탄핵 절차를 진행하는 중에 대통령이 사임한다 하더라도 탄핵 절차에는 영향이 없다라는 명문 규정이 있는 반면에 우리는 명문 규정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독일의 그와 같은 명문 규정의 취지를 따라서
이것이 어떤 헌법재판소 같은 경우에는 이와 같은 사건이 계속 또 역사적으로 반복될 가능성이 있고 헌법 수호를 위해서 어떤 중요한 어떤 선고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할 경우에는 대상이 없어졌다 하더라도 예외적으로 본안 판단을 하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논란은 있습니다만 이 지금 현재의 어떤 헌법학계와 법학계의 주류적인 태도는 대상이 없었기 때문에 그걸로 사건을 끝낸다 이렇게 하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인 것 같습니다. 네, 특검 이야기도 잠시 다뤄보겠습니다. 오늘 특검법 연장이 오후에 있는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인데요. 야권은 지금 연장을 요구하고 있지만 자유한국당은 당론으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또 정세균 국회의장 같은 경우는 직권 상정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어서 사실상 특검 연장안 처리되기 어려운 것 아니냐 이런 관측이 나오는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제 개인적 판단으로 말씀드린다면 특검 연장이 어려울 것으로 저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건 우선 어쨌든 현직 대통령에 대한 사법적 절차 그리고 대통령의 이제 이 하야 이런 것들이 굉장히 무거운 주제죠. 그 탄핵까지는 국회가 그 국민의 절대 다수 많은 국민들의 그 영혼을 받들어서 탄핵까지는 갔는데요. 거기에는 또 지금 바른정당이라고 하는 건강한 보수가 긍정적으로 작동한 부분이 있죠. 그런데 그 후에 이거는 이제 그 특검의 연장은 대통령의 사법 처리와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네. 이 직결되는 문제에 대해서 총대를 메고 싶어하는 예, 좀 주저주저 하는 거죠. 네. 그건 법사위원장도 마찬가지고 또 정세균 의장님도 조금 아쉽죠. 지난번에 이제 김재수 농림부 네. 장관의 그 직권 상정으로 인해 가지고 또 아픈 추억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대통령 그 특검에 대한 부분을 갖다 직권 상정한다는 부분이 어떤 한 그 자연인이 완전히 그 총대를 매는 형식이 되기 때문에 아마 이런저런 이유를 갖다 붙이지만 사실 다 주저주저 하는 것이죠. 또 그런 부분이 또 우리 사회를 또 용감하지 못하게 만드는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네. 이게 특검 연장이 안 되면 결국 검찰로 넘어가게 되는 거겠죠? 그렇습니다. 지금 그 최순실 특검법 법 규정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수사 기간이 끝날 때까지 정리되지 않은 경우에는 관할 그 지방 검찰청으로 사건을 이첩한다 했는데 관할 지방 검찰청은 서울 중앙지방 검찰청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현재 이제 남은 그 일주일 가량 기간 동안 수사를 마무리해서 재판에 넘길 사건은 재판에 넘기고 아직까지 수사가 미진한 부분 같은 경우에는 있는 수사를 그대로 해서 서울 중앙지방 검찰청으로 보내는데 서울 중앙지방 검찰청은 지금 언론 보도에 따를 때 이 사건을 지금 받아서 수사할 것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그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친한 기자들한테 전화를 들어보면은 네. 거기도 이제 어느 정도 파장 분위기로 해서 정리하는 분위기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그 특검도 스스로 연장이 될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 지금 그 여의도 정계에서도 사실상 연장은 물 건너간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대권 주자 얘기 잠시 나눠보겠습니다. 이번 주 여론조사를 보니까 상승세를 타던 안희정 충남지사의 지지율이 다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결국 이 선의 발언 이것이 영향을 줬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선의 발언은 표면적인 이유고 내부적으로 보면 대연정의 함정이라고 봅니다. 제3지대를 겨냥하는 건데 야권 특히 민주당의 경우는 선명성 있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봤을 때 안희정의 대연정 그리고 선의 같은 이제 의미로 우리가 해석을 해봐야 되겠는데 이것은 문재인 전 대표가 약한 부분을 지금 치고 들어간 거 아닙니까? 안보 그리고 60대 이상 어르신 그리고 지역적으로는 호남과 충청 여기에서 대거 지지를 확보해서 20% 이상을 넘었는데 이것은 전통적인 민주당의 지지층이랑은 사실은 약간이 떨어진 그런 중도적인 색채가 강한 지역 아닙니까? 이분들은 하시라도 한국당이라든가 바른정당이라든가 보수정당으로 갈 표기 때문에 일단은 그 선의 발언에 의해서 일단 그 내부적인 선명성 있는 지지자층이 상당히 비판을 하고 있고 그런 차원에서 일단은 지지를 철회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 그래서 상당히 지금 안희정 지사는 이번 대선 경선뿐만이 아니고 차기 대권에서도 마찬가지로 이거에 대해서 상당히 큰 어떤 아킬레스건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일단은 사과를 하기는 했습니다만 이게 진보 보수 모두에게 조금 약간 외면당한 느낌이 좀 있는데 어떻게 좀 보셨어요? 그렇죠. 안타깝지만 저는 이런 걸 소통의 오류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전달하고자 하는 그 의미가 네. 좀 잘 못 전달이 됐다거나 왜곡되거나 과장되는 것이죠. 전달하고자 하는 진정성이 그 예시의 부적절성이랄까
단어 선택의 그 이 잘못으로 인해 가지고 많이 훼손이 됐겠죠. 이건 뭐 일종의 그 과정이라고 봅니다. 다만 지금의 그 대통령 선거 국면이라는 것은 그 박근혜 정부의 실정대,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대 반박근혜라는 프레임입니다. 그런데 뭐 그 탄핵이든 하야든 어떤 형식의 결정이라고 대통령 선거가 본격적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가장 강한 후보인 대세라고 하는 문재인 대 반문재인 내지는 비문재인의 프레임으로 형성될 수가 있죠. 안희정 지사의 지금까지의 지지율 상승은 절대 강자인 반기문 총장 사퇴 이후에 절대 강자로 부상된 문재인 후보 외에 다른 후보가 뭐 없을까? 이 뭐 좀 둘러보니까 마땅한 사람이 없는데 저 안희정 지사가 굉장히 그 이 실루엣이 괜찮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의미 있는 변화가 있었어요. 그리고 안희정 지사의 이 다음 과제는 전달하고자 하는 것은 그런 거라고 저는 봅니다. 이 지금 우리가 두 가지에 지금 그 매몰되어 있는데 네. 첫째는 박정희 대통령과 김영삼, 김대중 두 분 대통령, 그러니까 독재대 민주화대 프레임이 지금 아직 형성돼 있고, 그 다음에 그 이후 30년의 그 이 87년 체제 이후에 그 양 진영 간의 극단적 대립이 지금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 그게 촛불 집회와 태극기 집회로 지금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죠. 네. 그래서 이 시대를 극복하고 세대를 극복하고 그 다음에 통합을 갖다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다음 시대의 우리의 주요한 과제입니다. 그 다음 대통령 선거의 프레임을 우리 사회가 분열된 사회를 통합의 사회로 가야 될 것이냐, 여전히 극단적 대립으로 가는 그 이 대립의 그 시대로 갈 것이냐를 탄핵 이후에 우리가 정말 현명하고 지혜롭게 그 판단하고 고민해야 될 부분입니다. 누가 유리하다 불리하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현재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이 절체절명의 위기와 그리고 국민적 그 상실감 내지는 상처 이런 부분을 어떻게 극복하고 치유해 갈 것이냐가 다음 대선 주자들의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장 교수님, 그런데 안희정 지사의 지지율이 상승하다 보니까 네. 본격적으로 여러 공세도 받는 것 같습니다. 역시 검증이 시작됐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뭐 검증 차원이 아니고 일단은 지지율이 뜨니까 문재인 대선이 꺾일 수 있다는 그것이 뭐냐면 예선전을 치르고 결선 투표가 있지 않습니까? 결선에서 마지막에 뒤집힐 수 있다는 그런 위기감이 문재인 전 대표 측에서 나오는 것 같기 때문에 본격적인 공세가 시작된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러나 결국은 마지막에 물론 뭐 200만까지 뭐 선거인단을 모은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직 선거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여기에 역선택 같은 것도 뭐 우려가 있지만 역선택보다는 오히려 조직 선거가 될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저는 문재인 전 대표가 마타도라든가 그리고 여러 가지 안희정 지사를 견제하지 않아도 네. 오히려 안희정 지사가 훨씬 더 지지율을 상승시킴으로써 이번에 안 되면 차세대 주자로 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차원에서 너무 일찍 싹을 꺾어버리면 야권의 유력한 주자를 또 한 명 잃어버리는 그런 결과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경선 관리는 경선이다. 결국은 본선 아니겠습니까? 이런 차원에서 이것이 어느 정도 치고 올라갈지 저는 지금 사실은 안희정 지사의 지지율은 거의 지금 임계점까지 와 있다고 봅니다. 장 교수님, 그런데 이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에서도 안 지사에 대한 견제에 들어갔단 말이죠. 이 부분을 놓고 안 지사가 중도 보수층을 잠식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해석도 나오는데 그 부분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바른정당 입장에서는 지금 당내 대선 주자들이 3% 5% 정도의 어떤 지지율밖에 안 나오는 그런 다급함. 그러나 저는 기다려야 된다고 봅니다. 보수 정당은 일단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라는 국면에서 일단은 탄핵이 끝나고 나서 대선 국면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그때까지 보수 정당은 기다릴 수밖에 없고, 이 와중에 가장 수혜를 받는 것은 민주당의 문재인 전 대표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야권 주자를 누가 놓고 야권 지형이 60% 70% 이상 커졌기 때문에 안희정 지사나 이재명 성남시장이 지금 치고 올라와서 야권판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일단 그러나 이 중에서 한 명이 대선 후보가 되기 때문에 바른정당이라든가 한국당이 지금 서두를 필요는 없다. 야권에서 대선 주자가 결정이 되고 그다음에 탄핵이 인용이 되든 기각이 되든 결정이 되고 그런 다음에 보수층에서 대권 어떤 발진을 하면 그때도 늦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 제가 한 말씀 또 저 거드리면은
이게 그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건강한 게 굉장히 중요하죠. 이 건강한 보수 후보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자꾸 이렇게 저렇게 이제 식상하거나 이런저런 이런 상처를 입은 후보보다는 이 건강한 보수 후보를 발굴해서 만드는 게 중요하고요. 이 민주당이 과거 한번 한 10년간 집권을 했던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민주당의 역동성을 살리려면은 그 미국 민주당이 그렇습니다. 2008년에 신인인 오바마 대 힐러리의 대결이었어요. 그때 그 이 대세론을 꺾고 오바마가 후보로 선출됨으로 해가지고 민주당이 정권을 갖다 창출하는데 성공을 했죠. 그 미국 민주당이 아주 굉장히 건강한 사례였죠. 지금 2016년에 미국 민주당은 힐러리 대 그 샌더스의 대결이었죠. 네. 그때 미국 민주당은 또 힐러리를 선택했습니다. 또 그 덕에 그 트럼프라는 또 좀 지금 굉장히 논란이 많은 후보가 결국 미국 대통령에 당선이 됐죠. 그러니까 정당이 역동성 있게 흘러가고 건강하게 흘러가기 위해서 이 많은 여러 가지의 정치적 가능성과 판단을 가지고 지혜롭게 선택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건 정치 발전에도 중요하고 우리 한국 사회의 건강한 발전을 위해서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세 분 말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장성호 건국대 교수, 조강한 전 청와대 홍보기획 비서관, 최직련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